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유진은 평범한 사람들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른 듯 보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는 유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유진이는 포식자야.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속하는 프레데터. 포식자는 보통 사람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르다고 혜원이 말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과 공감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감정은 귀신같이 읽고 이용하는 종족이라고 했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고 했다. 유진은 죽은 어머니 방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지난 16년간 어머니와 이모에게 약 먹기를 강요받으며 속박당한 이유가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식자, 즉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유진은 온 생각이 일시에 정지됩니다. 정유정 작가는 유진과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사람인지 작품에서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이코패스 중 최고 레벨을 포식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프레데터는 심리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보통 최고 레벨에 속하는 것들을 대부분 포식자, 프레데터라 불러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심리학에서 어둠의 3요소, 나만 잘나야 된다라는 나르시시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악의 3요소로 불리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깊이가 얕은 혹은 깊이가 아예 없는 사람들로 정의되곤 합니다. 심리학자인 존과 케이는 이들에 대해서 가사는 알고 있지만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슬픔, 공포, 역겨움 등을 느끼는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매우 다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그것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특히 사용하는 단어도 좀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음식, 성, 혹은 돈 등과 같이 1차원적인 기본적 욕구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1차원적인 욕구에 사이코패스들이 초점을 유난히 맞추는 이유는 바로 사이코패스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정, 격려, 이런 추상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그런 욕구에 대해서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 오로지 1차원적인 욕구만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왜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까? 라면 자기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1차원적인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유진은 언제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왔을까요? 토끼는 덤불을 통과하고 개울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고 나무 밑을 지나갔다. 나는 토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눈으로 보고 쫓아간 게 아니었다. 피냄새를 따라갔다. 고기 굽는 냄새처럼 강렬하고 불빛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냄새였다. 나는 토끼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돌연 모든 게 시시해져서 토끼를 덤불에 던져버렸다. 유진은 어린 시절 여름 캠프를 갔다가 올무에 걸린 토끼를 발견합니다. 올무에 걸려 피투성이가 된 토끼를 놓아준 그는 즉시 토끼를 쫓아가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토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눈으로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피냄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피냄새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처럼 강렬하고 불빛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냄새였다. 이렇게 특정한 1차원적 감각에 느끼는 매력을 위해 생명을 아주 쉽게,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는 주로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그 쾌감을 얻는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사이코패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유진은
그전에도 증상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악이 커지기 시작한 건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진 역시도 토끼와 함께했던 이 밤을 미래의 씨앗이라 부르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다 말하니까요. 유진은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모른 채 정신과 의사 이모가 주는 정체불명의 약으로 이 악을 누르고 살아왔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상황이 자신과 매우 다르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죠. 중학생이었던 유진은 어머니와 친구 혜진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골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제 패거리들을 속이고 호텔로 뛰어들어간 리틀, 제가 신나게 총질을 해내는 장면에선 낄낄 소리까지 내서 웃어댔다. 웃다 문득 웃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내겐 신나고 짜릿했던 영화가 사실은 찜찜하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어느 지점에서 무서워하고 슬퍼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자, 이 문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유진은 내가 다르다는 건 인식은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외로움이 없습니다. 보통은 나만 생각이 달라서 외롭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외로움을 느끼면 남들과 같아지고 더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은 다르다는 것만 느끼고 외로운 건 조금도 없는 거죠. 오히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골이 아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진의 기분이 감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냥 그 모든 사실들을 묘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거죠. 동기가 없다는 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형량에는 범인의 연령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도덕이 끼어들기 때문이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범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라 했다. 나는 도덕과 어떤 삶 사이에 이런 문장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이란 말이 되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다. 약으로 인해 수영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한 유진은 우연한 계기로 변호사를 꿈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평범한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소한 심리학자인 저는 말이죠.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되는 그림, 도대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논리죠. 논리가 바로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도덕은 논리일까요? 아니죠. 도덕은 그저 논리는 아닙니다. 도덕은 그 전제 자체가 맞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사이코패스들에게 절대로 도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픕니다. 그런데 남의 걸 빼앗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배고픈데 왜? 죽여서라도 뺏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나한테는 말이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도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덕 중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을 완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도덕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불타는 정의감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실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도덕의 판을 짜기 위해서,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는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아마도 정유정 작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일침을 가하려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늘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 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의 눈금을 조금 낮추자 간단한 해결법이 보였다. 여기서 유진이 말하는 정답은 윤리, 도덕, 가치, 신념 등 보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사이코패스들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냉정한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나만 부도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너희들도 윤리적인 정답을 매번 지키려면 불편하잖아. 불편하기 때문에 늘 정답만을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자주 도덕의 눈금을 조금씩 낮추니까 간단한 해결법이 보이잖아. 나도 너희들처럼 낮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신 내 방식이 좀 특이하거나 기이할 뿐. 그래서 항상 사이코패스들은 너희들이 날 처벌할 권리가 있어?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랑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들은 느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이 교통법규 어기는 거랑 내가 사람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사이코패스들은 우리랑 도덕의 눈금의 개수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눈금이 촘촘하지요. 그래서 감정 상태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눈금이 너무 적으니까 극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간단한 해결법이라는 말, 이거 사이코패스들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뜻이 됩니다. 옆집 사람이 시끄럽게 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개가 짖어요. 사이코패스들한테 간단한 해결법이 뭐겠습니까? 죽인다. 여러 개의 해결 방법을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대부분 공생과 공존의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면 죽인 사람은 더 이상 공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코패스들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건 공존을 포기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죠. 이들은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유진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혜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 겁이 난다는 말도. 어머니가 동생인 정신과 의사 혜원의 말을 듣고 일기에 기록한 것인데요. 유진의 심장은 보통 걸 가지고는 혹은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볼 때 흥분을 하고 즐거움을 느낄까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보면 그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감이나 쾌감을 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죠. 대부분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보통 남의 극단적 고통이나 그 고통의 산물을 봐야 흥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울타리를 벗어나도 너무 한참 많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적인 연쇄살인마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유진 역시도 자신이 가장 끌리는 것은 겁먹은 것인데 특히 등 뒤에 대한 육감이 남자보다 2배로 뛰어나면서 겁은 2배로 많은 여자들의 두려움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두려움은 나에게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쾌감과 고통의 연결 회로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 유진은 개병이 도진 날이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는데요. 밤길을 걷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놀이 상대로 점찍어 둡니다. 영감을 받은 머릿속 목소리가 퀴즈를 냈다. 손에서 금반지를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끔찍하지만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생각을 꿈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아파할 테니까. 금반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금반지를 속으로 빼앗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진은 어떤가요? 별 망설임 없이 답을 달았다. 손가락을 자른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심리학에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앞에 2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5명, 반대쪽에는 1명이 있죠. 레버를 쥔 당신은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5명의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인 한 명 쪽으로 레버를 돌려 기차를 진행시키죠. 하지만 이렇게 결국 대를 위해 소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평범하고 양심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하면 어쨌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번민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야? 라며 고민하지 않고 그저 실리적인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혹은 그 사회의 윤리적인 경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는 연구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악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레버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놀이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길을 가던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놀잇감으로 바꾸었고 그는 쾌락을 위해 그 여자를 죽여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는데요. 쾌락을 위한 살인은 결국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죠.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망각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이코패스들이 말하는 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망각이 꽤 다르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보통 어떤 걸 기억하나요? 당연히 짜장면의 맛이죠. 그런데 혹시 그 그릇의 색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그게 뒤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인 짜장면의 맛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릇의 색깔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데도 말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증거를 내밀며 살인의 어떤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와는 다른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범죄 도구를 들이밀면서 이 칼로 그 사람을 해쳤지 라고 말해도 사이코패스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내쉬던 거친 숨소리나 비릿한 피냄새 등 그들을 흥분시켰던 것만 기억을 할 테니까요. 책에서는 유진이 면도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도 망설이죠. 정말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면도칼로 다시 그날의 범행을 그대로 재현하자 그날의 기억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유진도 범행 도구보다는 살인을 했던 손끝의 기억만이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기억을 사이코패스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수사관,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을 교육할 때 많이 읽히게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걸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떤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권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명한 소시오패스 연구자인 마사 스타우트는 소시오패스를 대처하려면 아웃스마팅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그리고 많이 알아야 악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다하씨가 집안, 재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신사라서 오만할 권리가 있다는 루카스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하시의 이 오만도 심해졌다면 엘리자베스가 손절해야 하는 1순위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하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기 직전에 위험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그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제가 손절 1순위로 꼽는 이유죠. 그런데 우린 나르시시스트 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 혹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황홀해하는 사람들을 보통 떠올리기 쉽죠. 심지어는 그런 건 나쁜 거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만 잘나야 되는,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은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린 그리고 이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연관되니까. 야, 나르시시즘을 아주 정확히 표현한 문장입니다. 사실 이 허영심을 잘만 조절하면 자아 존중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와 우호적인 태도를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허영심은 자신에 대한 평가, 즉 자아 존중감을 넘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인타이틀먼트, 우리말로 특권의식 또한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권의식은 쉽게 말해서 너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혹은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나르시시즘은 허영심과 특권의식의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 심리의 세 가지 어두운 측면 중에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하나로 여기는 게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성격장애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오이니케 베첼 교수 연구진은 18살의 UC 버클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영심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무려 23년이 지난, 즉 40대 초반이 된 이 사람들의 허영심을 다시 한번 측정합니다. 그 결과 허영심이 강할수록 유난히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랑과 이별을 더 많이 겪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허영심이 강할수록 첫인상, 특히 외모와 같은 표면적 매력에 의한 첫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다하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첫눈에 반하지도 않았고요. 첫인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서 두 번째 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하시는 허영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허영심과 특권의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대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년에 이그노벨상을 받은 한 실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n 2014, I actually roll in silver holding a flashlight. This is a spider, and I'm an arachnologist. 얼굴 전체 사진을 찍은 다음 첫 번째로 본인의 자기애적 성향을 평가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 같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의 자기애적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점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죠. 연구 결과 얼굴 사진에 눈썹을 가리면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눈썹을 보면 상대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썹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까요? 눈썹은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진할수록, 두꺼울수록, 숱이 많을수록 훨씬 더 자기의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옆 사람의 눈썹을 보게 되시죠?
자, 그런데 소설에는 다하시의 눈썹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이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눈썹만 보고 너 눈썹 진하네. 나르시시스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죠. 회사에서 팀원들끼리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내 주위에 이런 못난 것들밖에 없는데 결국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소름 끼치시죠. 그렇다면 이 속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인분들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같이 프로젝트 했던 팀원들과 나누는 단톡방 메시지가 있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다들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인사를 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후자는 아무래도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겠죠. 나르시시스트는 뭐든 내가 다 한 거야. 이 일이 잘 된 건 다 내 덕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 본인이 잘했어야 돼요.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기본적으로 남 탓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핑계 만들기를 아주 잘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으면 다하시는 나르시시스트까지는 결코 아닙니다. 오만함만 잘 조절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책 오만과 편견에서 의외의 인물로부터 나르시시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위컴이란 남자의 캐릭터예요. 위컴은 마을에 온 군부대의 장교 중 한 명으로 겉보기에는 훌륭한 외모, 멋진 몸매, 유쾌한 말솜씨 모든 것을 갖춘 완벽남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얼마 전 이사 온 다하시와 그녀가 알고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지 다하시가 언제 이곳으로 이사 온 거냐면서 그와의 인연을 털어놓습니다. 다하시의 아버지가 위컴에게 좋은 목사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겼는데 다하시가 이 유언을 무시해버린 탓에 뜻하지 않게 장교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위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하시를 깎아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다하시의 뿌리 깊고 철저한 증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꽤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위컴과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하시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잃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하시가 그렇게까지 못된 줄 몰랐는데요.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사악한 복수와 불의의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를 정도로 타락했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생각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정말 끔찍한 성격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무리 그 전에 다하시를 오만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위컴에게 호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반대로 엘리자베스가 위컴을 싫어했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했을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내가 친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도 믿은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악성 루머, 카더라에 속는 경우도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나와 우호적인 관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와 위컴처럼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할 수도 있으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리나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해 공감 능력이 높은 프로 공감러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생각이죠. 그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벨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의 크기가 10이라면 과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늘 100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칭찬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가 위컴은 내가 만난 남자 중 1등이야 라고 하는 순간 위컴은 방긋 웃을 거예요. 등수 혹은 숫자화된 정보로 내가 최상위 지점에 있고 이건 다시 누구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식의 칭찬이 되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등 혹은 베스트와 같은 랭킹의 개념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 사람이 10 정도밖에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방법이 하나 있죠. 주변 사람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위컴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컴이 엘리자베스에게 잘 보이려고 다하시와의 인연을 털어놓으면서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는 아들 혹은 질투쟁이로 생각하게 했죠. 이 연구로 짐작하건대 위컴은 아마도 어릴 적 과한 칭찬을 받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도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 그리고 세심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되죠.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보여줬을 때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꽤 괜찮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옆집에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상당히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정확하게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로부터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지리 같은 인간 이렇게 질책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양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이 매번 거짓말과 가짜로만 사람을 유혹할까요? 사실 미디어 조작자들 중에는 아예 진실만을 얘기하지도 않고 아예 거짓말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그 중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건 거짓이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도 잘 압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 직전까지만 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재미있게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조금만 더 알게 되면 내 말이 혹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을 때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선택적 정직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의 반대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문제는 정직함과 이기심이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직함과 이기심이 결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연구자인 엠마 레바인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죠.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 각각에게 주어질 보상을 직접 결정하는 게임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참가자들에게 3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기본 옵션에서는요, 각 플레이어가 균등하게 25센트를 받습니다. 이기적 옵션은 참가자가 55센트를 받고 파트너는 5센트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타적 옵션도 주어집니다. 상대방인 파트너가 55센트를 받고 자기는 5센트만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단 5%만이 이타적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인 45, 45%의 비율로 기본 옵션과 이기적 옵션을 선택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약간 더 복잡한 세팅이 추가되니까요.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참가자들에게 컴퓨터가 1부터 9 사이의 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수가 홀수면 참가자들은요. 이기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요. 짝수면 이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기와 이타, 어느 옵션이든 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받았던 수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죠. 즉,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어떤 수를 뽑았는지 말하지 않으면 기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선택한 수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파트너에게 이야기해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죠.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컴퓨터가 이기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홀수를 제시하면 75%나 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수를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어쨌든 정직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짝수가 나왔을 때는요. 단 18%만이 진실을 얘기해서 상대방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게 짝수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무려 39%나 됐습니다. 43%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본 옵션을 선택했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될 때와 그 반대일 때 사람들의 정직한 정도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말할 기회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결론이 가능하죠. 왜냐고요? 정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기적 옵션을 선택한 사람이 45%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비율은 무려 75%로 급상승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건 선택적인 정직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미디어 조작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죠. 실제로 모든 것이 가짜가 아닌 팩트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도대체 왜 내보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팩트니까 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정보원이 팩트를 보내주면 미디어나 언론인은 이 팩트를 왜 제보했을까? 그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원의 제보가 팩트라고 생각만 되면 그냥 기사를 쓰는 시대가 되죠. 기자들이 스스로 문제의 진실을 밝힐 위치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을 공급하기 위해 자기 입속을 챙기는 취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뉴스 제작 과정의 모든 부분이 이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그렇다면 자기 입속을 챙기는 취재원은 누구인가? 상품이나 메시지, 아젠다를 파는 사람, 쉽게 말해 나 같은 사람이다. 저자는 이렇게 취재라곤 하지 않는 기자들을 자신의 홍보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라이언 홀리데이가 아메리칸 어페럴 광고 책임자였을 때 헬로윈 광고를 위한 홍보용 사진이 있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걸 공개하고 싶었던 저자는 직원을 시켜서 그것을 유명 블로그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거기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메리칸 어페럴 서버에서 은밀한 사진을 발견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거짓말에 기초한 정보를 입수한 블로거들은 아메리칸 어페럴이 선정적인 사진을 서버에 저장해놓고 있었다는 기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진을 노출시켰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에 기초한 게시물은 조회수 9만 건을 기록하고 라이언은 원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게 됐죠. 그런데 더욱 웃긴 건 블로그의 기자가 직원에게 회사 이메일 주소로 정보를 유출했다가는 잡힐 수 있으니 다음엔 개인 메일로 보내라는 조언이 담긴 답장까지 친절하게 보냈다는 거죠. 유명 블로그의 기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최소한의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왜 제보를 했는가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례는 단지 홍보를 위한 일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누군가가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부적절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기자나 블로거에게 제공했을 경우 과연 그들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나 제보 목적을 확인할까요? 그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확인 또는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까요?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결국 그 정보의 내용이 거짓이 아닌 팩트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그것은 선택적인 정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조작자들이 설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은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작정 노출되면서 친숙해지기 때문에 그 말에 그리고 그 개념에 혹은 그 현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블로그 기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이야기 혹은 개인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조장할 이유가 있고 누군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러 나갈 기회를 갖기 전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야기를 찾습니다. 피자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피자게이트. 즉 민주당과 클린턴이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에서 운영되는 정체불명의 국제적 아동 성매매 조직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대한 우파의 주장을 보라. 음모론자들은 편집증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혐의를 제기하며 주류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다. 일부 사람들이 그 혐의들을 사실로 믿기에 충분할 만큼 말이다. 2016년 12월 미국은 코멧 핑퐁이라는 피자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충격에 빠집니다. 한 28세 남성이 피자게이트가 사실이라고 믿고 피자 가게에 총기를 난사한 거죠.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존 포데스타의 메일이 해킹으로 유포된 후 사람들은 그가 주고받는 메일에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와는 도무지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는 피자와 파스타가 많이 등장했는데 이 단어들이 실은 끔찍한 범죄를 뜻하는 언어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의 이메일 중에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의심받는 한 행위예술가에게서 온 은밀한 초대장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말 존 포데스타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비밀리에 사탄 숭배 의식에 참석하고 이러한 의식을 위해 아이들을 납치해왔을지, 워싱턴 DC의 작은 피자 가게에 정말 납치된 아이들이 감금돼 있을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미디어로 인해 어느새 기정사실처럼 돼버렸고 결국 상대편의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은 힐러리의 패배의 한 요인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음모론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대부분 무슨 황당한 얘기냐는 반응이겠지만 음모론이 제시하는 근거를 하나 둘씩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온 미디어가 그 근거들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방송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게 되죠. 진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로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민감한 정보조차도 조사 없이 전달되고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그것을 보도한 미디어나 그것을 퍼뜨린 개인이 아니라 독자에게 맡겨진다. 소셜미디어에는 편집자가 없다.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트윗이나 리트윗을 할 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거짓말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현재 저널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미디어들은 인쇄 매체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기 위해 일단 씁니다. 그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페이지의 특성상 언제든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조작자들은 죄책감이 없을까요? 저자인 라이언 홀리데이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이유가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이 바닥을 잘 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책에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대체 내가 왜? 내가 이 책의 초판 원고를 쓴 것은 상황이 돌아가는 꼴에 진심으로 넌더리가 났기 때문이다. 어떤 직업이나 활동이 윤리적인가를 알아보려면 더 많은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으면 된다. 내 대답은 훨씬 더 나빠진다 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미디어 보도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일의 과정을 한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어야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에 맞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최소한 기사라고 하면 발굴에서 취재까지는 한 사람의 기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의 지금의 언론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기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눈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신문에는 사설과 기사가 있었죠. 그런데 준기사, 비취재 기사, 무체험 리포트 등 이런 식의 좀 더 많은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만 기사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까지 계속 하향화됐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겠죠. CNBC 기자 릭 산텔리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방송돼야 하는 동안에 시카고 상업거래소 객장에서 꼴사납게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대본을 무시한 채 오바마 행정부를 큰 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통과된 부양책을 비판했다. 이 모든 상황은 허황된 쇼처럼 보였다. 이 영상은 드러지 리포트가 링크하는 순간 폭발했다. 애틀랜틱에서 롭 워커가 분석한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바이럴 문화의 핵심 원리였다. 모욕을 금지하면 안 된다. 상품화해야 한다. CNBC의 한 기자가 뉴스 시간에 리포트를 하다 말고 기자라는 본분을 잊은 채 정부를 비난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기자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방송국은 그 장면을 웹사이트에 올려 수백만 건의 조회수가 발생했고 덕분에 방송국은 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다들 너무나 극단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의 실체를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사실 그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며 금방 잊혀져야 하는 다소 불편한 방송사고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미디어는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하듯 누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수치심 주고 농담거리로 전락시키며 자신들의 동영상 조회수가 혹은 뉴스 조회수가 더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질투나 조롱과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와 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죠. 그 이유는 자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자들에게 내가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월터 미셸 박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실험인 마시멜로 테스트의 창안자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는 자제력 또는 의지력, 즉 자기를 통제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자.
당신의 자제력과 자기 통제는 언제 제대로 작동하고 언제 그렇지 않으며 또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유혹을 이겨내는지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다. 저자는 예전에 파리 제5대학교 앞에서 희한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파리 제5대학교는 철학자 데카르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르네 데카르트 대학교라고도 불리는 명문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정문 앞 거리에 학생들 때로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손에 든 담뱃갑에는 불어로 커다랗게 흡연은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그 풍경을 보고 희한하다고 느낀 것은 그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했을 그 청년들이 왜 유독 담배에는 맥을 못 추는 것인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자제력에 대한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빅유아원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실험은 4, 5살짜리 아이들을 가혹한 딜레마에 빠뜨린 실험으로 유명하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탁자에는 마시멜로 1개와 종이 놓여 있었고 아무 때나 종을 울려 실험 진행자를 부르면 그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진행자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1개를 더 준다고 말하죠. 원하는 때에 작은 보상을 받을지 힘든 상황에서 15분을 기다렸다가 더 큰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방 안에는 장난감이나 책, 그림 등의 아이의 주의를 빼앗을 물건은 전혀 없고 이 상황을 실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절반은 애써 정신을 딴 데 팔면서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멀리하며 15분을 기다리는 일종의 위협을 일부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How'd you do? So did I tell you to give you another one? 이 간단한 실험은 만족지연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지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이어진 연구인데요. 이들 참여자 표본을 추적해 10년 간격으로 다양한 척도로 그들을 평가한 결과 4, 5살 나이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느냐에 따라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했는지가 차이를 보였고 나아가 대입 시험 성적도 달랐다. 그들이 27살에서 32살이 됐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와 더 나은 자아 존중감을 보여줬고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했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했겠다. 관련 연구가 줄을 이어 세계 전역의 신문과 잡지, TV 방송들이 앞다투어 마시멜로 테스트와 관련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세계는 마시멜로 열풍에 휩싸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실험이 유명해지다 보니 이 테스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수석연구원 마이어러가 내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녀의 4살 배기 아들이 만족을 지원하지 못하고 당장의 한계에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우 탁월한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한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만족을 지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그 아이의 끔찍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마도 TV에서 본 테스트를 집에서도 해보고는 바로 집어먹는 모습에 우리 아이가 너무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닌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이러한 오해는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즉 아이가 미래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알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욕구가
원래 연구가 담고자 한 의미를 변질시킨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저자가 자제력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잘 될 만한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제력을 키움으로써 훗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우를 즉시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개 더 얻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심을 딴 데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먹을까 말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의 검지가 종 위를 맴돌았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그러더니 갑자기 접시와 종이에서 시선을 거두며 고개를 획 돌리고는 히끅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몹시도 재미난 어떤 일이라도 한 것처럼 주먹으로 입을 막으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아냈다. 아이의 얼굴은 자기 만족적인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아이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재미난 딴짓을 함으로써 힘든 상황을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사진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웃기고 괴상한 표정을 지어보거나 코나 귀를 파기도 합니다. 관심 돌릴 데가 없으면 아예 엎드려 잠을 청하기도 하는 등 유혹을 외면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아이들의 상황에 따른 자제력의 차이를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가 선택한 보상을 접시에 올려놓고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조건을 바꿔 접시 아래에 놓아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조건일 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짐작하셨듯이 보상이 눈앞에 보일 때 유혹이 훨씬 더 커져 아이들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고,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평균적으로 눈앞에 보상이 보일 때보다 거의 10배나 오래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시멜로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쫀득쫀득하다, 달콤하다, 녹아내린다, 맛있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하얗다, 둥글둥글하다, 두툼하다, 구름 같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팀은 마시멜로 테스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에겐 보상의 뜨거운 측면, 즉 식욕을 돋우는 매력적인 특질을 생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차갑게 생각하도록 마시멜로를 둥그런 뭉게구름처럼 상상해보라고 유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시멜로가 쫀득쫀득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한 아이들보다 뭉게구름 같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평균 2배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특정한 보상에 대해 뜨거운 생각에 빠져들면 만족을 지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아이들 자체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알아냈다. 원하는 것에 대해 뜨겁게 생각하도록 유도됐을 때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도 차갑게 생각하도록 자극했을 때는 쉽게 기다릴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기분이 나쁠 때 만족을 지어나기가 더 힘듭니다.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즉각적 보상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명품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서 오픈런을 하고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란 말이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동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은행에서 직원이 무려 614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는데요. 그 직원은 횡령금을 선물 옵션에 투자해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보는 큰 단위의 돈은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 모든 사람이 횡령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혹 앞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 뇌 안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극을 정신적으로 상징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뜨거운 자극에 희생양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 힘은 전전두 피질에 존재한다.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거의 무한한 방법으로 유혹적인 자극을 시키는 힘, 자극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그곳에서 시작된다. 미셸 박사는 이것을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대뇌 변형계에서 작용하는 뜨거운 충동 시스템은 반사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마시멜로우를 덥석 먹게 만들고 끄는 지 며칠 안 돼 담배를 다시 찾게 이끌고 또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범죄를 만들죠. 이에 반해 뇌의 전전두 피질에 자리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인지적이며 복합적이고 뜨거운 충동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활성화됩니다. 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자기 통제 노력과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유아원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 초기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발달하고 점진적으로 활발해지며 20대 초반은 지나야 완전히 성숙해진다고 미셸 박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제력이 길러지는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는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뜨거운 충동 시스템은 강화시키고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약화시켜 우리를 유혹에 무릎 꿇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인 월터 미셸 박사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인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과천에서 명문대를 다녔던 대학생이 부모를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대학생의 어머니는 명문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엘리트 군 장교 남편을 만나 영부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의 계급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부모는 좌절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욕구를 가졌고 이로 인해 아들들을 질책과 훈육으로 철저히 통제하며 공부를 강요했는데요. 큰아들은 이런 부모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항하였지만 소심한 둘째 아들은 늘 부모의 통제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속으로 삭히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국내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본인보다 성적이 부족했던 형을 위해 동생인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취방과 세간살이를 마련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형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부모에게 극단적인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결국 자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친형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할 경우 아이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왜 부모를 살해했을지 학생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인정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학생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부모가 한 번도 인정해 주질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에게 소극적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기 위해 부모를 제거하는 극단적 방식을 안타깝게도 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짓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큰 심리적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곁에서 아이를 도와준다면 아이 스스로 조절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